네, 자, 앞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교재 486조부터 하겠습니다. 자, 46회 기출문제의 부가가치세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9점짜리다. 자료 1은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자료가 하나 더 있는데 매출전표가 있어요. 신용카드. 날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같은 날이죠. 10월 19일, 10월 19일. 그러면 이제 왜 날짜를 보느냐면은 같은 날 이 미니밥솥을 우리가 판매하고 바다시럽으로부터 바다시럽의 법인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가 다른 경우라면은 19일 날은 외상 매출했고 그리고 당일날 아니죠. 며칠 있다가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날짜가 다르면 이 뒤에 날짜는. 자, 그런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는 면세 매출 자료가 있네요. 면세 제품을 판매했다. 신용카드로. 그 다음에 과세 매출 있고. 자, 자료 설명을 봐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 본 문제에 한해서 코코전자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자료 1은 바다시럽의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결제 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료 2는 개인 정지우에게 면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자료 3은 개인 구상준에게 과세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네, 매출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료 날짜는 10월 19일이죠. 자, 메인 매출전표 가셔가지고 10월 19일로 바꾸신 다음에 11번 과세 매출입니다.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품명은 미니밥솥. 수량 단가 100개에 9만원이죠. 거래처는 바다시럽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그랬죠? 그래서 전자입력 해주겠습니다. 분계는 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4번 카드 분계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카드사 물어보죠. 자, 카드사가 롯데카드네요. 롯데카드 확인. 자, 밑에 분계 보십시오. 우리가 카드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처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90만원 부가세 수금, 그리고 미니밥솥은 제품 매출. 네,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집계표에 요 카드 결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도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4번 카드 분계 처리한다. 요게 여기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자료, 두 번째 자료는 면세 매출이죠. 카면에 해당이 되겠네요. 카면. 그래서 정지우에게 면세 제품을 매출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날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매출전표 11월 10일이죠. 그래서 11월 10일 입력하시고 유형에 보시면은 카면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어요. 18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쪽에서 카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판매한 거니까 18번 카면 유형을 18번으로 해야 되고요. 카드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카드사는 롯데카드죠. 확인해 주시고 확인. 품명은 면세 제품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면세 제품. 네, 공급가액에는 합계 면세니까 100만원. 네, 공급가액이 1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거래처는 정지우. 전자세금 기산서하고 관련이 없죠. 분계는 카드 4번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롯데카드 차변이고요. 대변이 제품 매출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것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직계표에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그 옆에 있는 자료 현금 영수증이죠. 개인에게 구상준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자, 날짜 입력할까요? 날짜는 현금 영수증에 날짜가 있죠. 12월 5일입니다. 자, 12월 5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이 과세를 현금 영수증으로 판매했을 때 유형은 어디가 되느냐면 현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22번에 현과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이라는 얘기입니다. 22번 선택하시고 품명은 제품 공급가액에다가 이것도 현금 영수증도 이 합계를 입력합니다. 22만원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은 20만원과 2만원이 나누어집니다. 자, 거래처는 개인이죠. 개인 구상준이네요. 구상준 입력하시고 전자세금은 지나가고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분계 현금 영수증 1번 분계 하시면 차변의 현금이 22만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2만원과 제품 매출 20만원에서 22만원 되겠습니다. 네, 거래자료 입력 3건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2번을 보시면은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를 작성하시오. 자,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위에서 4번째 있죠? 클릭하시고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해야 되겠죠.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는데요. 위에 보시면은 블록이라고 하는 단추가 있어요. 거기 클릭하신 다음에 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건이 넘어와야 되죠. 자, 뭐가 있어요? 현금 영수증 하나 있고 과세 매출에 면세 매출에 여기 신용카드 하나 있고 100만원짜리 그 다음에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 990짜리 있습니다. 이 990짜리는 우리가 첫 번째 자료였죠. 요거는 요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에 해당된다라고 여기 나오고요. 부가세 신고서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로 잡힙니다. 요게. 그러나 신용카드도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급을 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현황에도 나타나고 그 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라는 것이 동시에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는 저장 단추 없으니까 닫으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라. 그러면 조회에서 저장하는 문제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지금 그 매출이 그 990만 원은 여기 1번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 신용카드 매출은 여기 3번에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는 여기에 들어갔죠. 왜냐면 신용카드는 그 세금기산서를 발급하면서 결제만 신용카드로 한 거기 때문에 여기 1번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으로 개인에게 과세 제품을 판매한 것은 여기에 들어갔고 면세 100만원 판매한 것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면세는 여기 과표에 들어보면은 과표에 면세 수익 금액 안에 들어갔죠. 여기에 100만원이 2억 3,100 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저장하시고 닫으시면 됩니다. 저장 확인하고 닫아주시면 이 문제를 마무리해서 이게 배점이 지금 9점으로 출제한 문제잖아요. 네.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집계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9점 배점. 네,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요 하나당 3점 정도로 배점이 돼 있을 겁니다. 1, 2, 3을.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정리했고 다음은 46회 기출문제의 결산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1번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대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보험료가 144만원 납입한 걸로 되어 있고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 증권이고요. 자료 2는 보험 계약일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입니다. 8월 31일 날 계약을 했군요. 평가 문제.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8월 31일 날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이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조회를 합니다. 8월 31일을 입력해 보세요. 자, 144만원짜리 전표를 보니까 비용 처리했죠. 보험료로. 네. 그러면은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해 가지고 보험료를 취소시키는 수정 분계가 필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보험 기간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죠. 내년 8월까지가 보험 기간이므로 8개월치가 미경과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월할 계산하라고 그랬죠? 월할 계산 8개월치. 그러면 이제 144만 원을 계산기로 8개월치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1440000 곱하기 8 나누기 12 이렇게 12분의 8로 계산기로 일단 미경과 보험료를 계산을 정확히 합니다. 그래서 96만 원을 비용에서 취소시키는 거예요. 96만 원을 비용에서 취소시키죠.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이죠. 대변의 보험료 아까 800번대였습니다. 그 8월 31일 거 전표를 볼 때 보험료가 800번대였는지 900번 아니 500번대였는가를 원래 봤어야 돼요. 다시 볼게요. 네, 800번대 보험료였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대변의 보험료도 831번. 821번. 금액이 얼마였죠? 96만 원이요. 96만 원. 자, 차변의 계정 과목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현정님, 차변의 개정 과목을 뭘로 해야 되나요? 네, 선급 비용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산 잡는 거예요. 선급 비용 96만 원. 이렇게 하시면 이 문제가 끝나죠.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유형자산 내역이 있고요. 회사는 기계장치 취득과 관련하여 상기 취득금액 외에 운반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7월 15일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등록할 때 여기 100만 원이 좀 빠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계장치 여기 있는 취득금액 외에.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이거를 2억 5천 100만 원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겠군요. 자, 자료 설명.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 평가 문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자동 반영하라는 말이 월할 그 감가상각비 자동 반영하는 메뉴가 있죠. 네, 그거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해야 되죠. 네. 전체 메뉴에 가셔서 고정자산 등록 엔터를 3번 치시고 그런 다음에 먼저 기계장치 선택하겠습니다. 기계장치 네, 코드는 1000번이네요. 자산 이름 그대로 PH651 입력하시고 취득일은 2022년 7월 15일 입력하시고 이 22년에 취득했기 때문에 4번에 입력하는 거 아시죠? 100만 원을 더해서 입력하세요. 251 플러스 2번 251 플러스 2번 그 다음에 정액법 10년 여기가 정액법이니까 1번 해주셔야 되고요. 10번에다가 10 입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도에 보니까 생산팀에서 쓰는 기계라는 거죠. 그러면 뭘 고쳐줘야 되냐면 여기 그렇죠. 경비 구분을 클릭해가지고 1번 해줘야 500번 됩니다. 생산팀이라는 건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는 500번대 코드예요. 고쳐줬고 그 다음 그 밑에 거 비품도 등록해야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F2 눌러서 비품은 212번 코드는 3000번 노트북 취득일도 21년에 샀네요. 2021-0110 2021-0110 이건 기초가액에 넣어야 되겠습니다. 21년에 샀으니까 35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1578500 그렇습니다. 쭉 내려가서 상각방법 정률 5년 전산팀 정률 그대로 두고 여기 10번은 5 그러면 상각률이 0.451 나왔고요. 전산팀이니까 경비 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생산팀만 500번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 계상 상각비를 전부 메모해 가지고 갖다가 수동으로 입력을 해도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있네요.
차량 운반구가 우리가 등록한 게 아닌 게 하나 있죠. 아, 양도 처리했던 건가요? 아, 요건 반영이 안 되겠군요. 네. 왜냐면 이게 있으면 아까 문제에서 제가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이 문제에서 이거에 대해서만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하기로 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야 되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이건 이제 매각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감가상각비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요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결산월을 12월로 입력해요. 31일로. 경비금은 엔터 치면은 네, 카니발 9인승은 여기 반영이 전혀 안 됐죠. 네, 그리고 노트북하고 네, 기계장치만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걸 저장하시면 돼요. 닫으시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결산자료 입력하시는 거죠.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다른 결산사항은 데이터가 없는 걸로 간주하시고 바로 기능모음에 가서 감가상각 반영 그러면 비품 866, 596, 기계장치 12550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죠. 밑에 결산 반영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기 자리 다 찾아서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수동으로 갖다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동으로 입력해도 이거 맞은 걸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냐면 일반 감가상각비에 기계장치 여기다가 그 고정자산 등록에 해서 회사 계산 상각비를 종이에 메모했다가 여기다 입력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노트북은 판매관리비죠. 저 밑에 내려가서 판매관리비 쪽에 여기 비품 여기에 866596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메모해 가지고 메모하고 뭐하고 하는 시간도 걸리고 또 메모가 잘못되면은 옮겨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시고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줍니다. 위에서 전표 추가 눌러주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네. 자, 어떻게 잘 따라 하셨나요? 네. 따라 하시기 어려운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하시면 돼요. 질문하시고. 네. 질문하시는 건 환영입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도요. 여러분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귀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또 모르는지 아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니까 네, 잘 모르면 제가 천천히 해야 되고요. 잘 알면 좀 빨리빨리 나가서 또 지루하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질문이 없으면 아주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산 문제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로소득 관리 문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점이죠. 1번 문제 급여 명서에 의한 급여 자료 8점짜리. 자, 두 사람의 급여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자료 2를 보면은 수당 공제 요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요. 자, 육아수당.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육아수당은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시내 출장 시 경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내 출장 갈 때
경비를 별도로 지급하면서 자가운전 보조금도 준다. 과세. 예, 이건 과세입니다. 다음에 식대. 회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도 과세네요.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생산직 사원에게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로 해주면 돼요.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아마 문제가 수당 등록을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육아 수당부터 차례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비과세, 과세, 과세, 비과세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료 1에서 박성욱은 영업부 과장이다. 자료 1에서 김도훈은 생산직 사원이고 총급여가 작년에 총급여가 2천만 원이다. 9월분 귀속분 급여 지급일에 해당 월은 25일이고 사회보험료는 자동 계산된 금액을 공제한다. 당사는 반기별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매월 원천징수 납부 대상자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사원 등록에서 생산직 비과세 여부를 적용하시오. 자, 여기 지금 급여 자료가 2명인데 그 중에 김도훈 이 사람이 생산직 사원입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이면 우리가 비과세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사원 등록 김도훈을 가겠습니다. 자, 인사급여 누르셔가지고 사원 등록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죠. 김도훈. 자, 18번이 생산직이 부로 돼 있어요. 이걸 여로 바꾸고요. 그 옆에 연장근로 비과세가 부로 돼 있네요. 여로 바꾸세요. 이렇게 김도훈의 사원 등록 정보를 생산직 여부를 여로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게 1번 문제. 다음은 2번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수당 등록을 하시오. 네, 아까 비과세 과세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놨죠. 자, 수당 등록을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가겠습니다. 여기서 월을 선택하지 말고 바로 수당 공제 등록 단추를 눌러야 됩니다. 자, 상여 밑에다가 순서대로 입력을 합니다. 육아수당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육아수당 코드 7번에 있습니다. 또 내려와서 자가운전 보조금 이건 여비를 별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까 과세라고 그랬죠. 1번 과세. 여기서 과세 코드는 1번 급여로 합니다. 급여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식대. 식대도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니까 1번 과세. 이것도 급여로 봅니다. 1번 급여. 또 밑으로 내려와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비과세 코드는 1번 쓰는 거예요. 연장 근로.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지금 평가 문제 두 번째 것까지 했죠. 수당 등록했죠. 그 다음에 3번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9분은 1급여로 선택할 것.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귀속 연월을 9월로 바꿔주시고 9분을 1급여로 하시고 지급일은 2022년
매월 9월 며칠 날 지급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9월 25일 날 지급한다. 여기 25일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급여 대장을 보고 박성욱 씨부터 입력을 해주면 돼요. 기본급 50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식대가 10만 원, 야간근로 없고 오른쪽에 공제사항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도훈 씨 거 입력해주면 됩니다. 김도훈 선택하고 기본급 170만 원, 육아 없고 자가운전 20만 원, 식대 10만 원, 야간근로 30만 원. 네. 이렇게 하면 급여자료 입력된 거예요. 아마 비과세 조회해보면 이 사람들 다 맞을 거예요. 박성욱의 비과세는 10만 원인데 뭐 때문이냐면 육아수당 때문에. 육아수당 10만 원이 반영됐고 김도훈은 30만 원인데 야간근로수당이 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죠. 9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급여자료의 맨 밑에. 자, 그래서 9월분이니까 귀속은 9월부터 9월. 지급도 9월 25일이니까 같은 달이니까 같은 9월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2명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소득세 38만 3,080원이 계산되었죠. 이것을 10일 날까지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근로소득만 연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TAT 1급 시험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로소득도 나올 수 있고 퇴직소득도 나올 수 있고 사업소득도 나올 수 있고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하라고 나올 수 있고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런 것 등을 다양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AT 1급에서는 법인세가 나온다고 해서 소득세를 시험에 안 내는 게 아니고 소득세를 더 깊이 있게 문제를 내요. 거기다가 플러스 법인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TAT 2급은 원천징수의 범위가 근로소득 범위 안에서만 시험 문제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여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TAT 1급으로 로그인 해보세요. 여기 인사급여에 메뉴가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나 있어요. 뭐 기타 소득이라든가 이런 원천징수 할 수 있는 메뉴가 더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해라 그랬기 때문에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그냥 닫으시면 안 되고 위에서 저장하시고 예 하시면 된다.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일용직 사원의 원천징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일용직 사원에 대한 개인 정보가 있고요. 급여 내역이 있습니다. 하루에 25만원씩 3일간 일을 했고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자료 1, 2는 일용직 사원의 관련 정보 및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일용직 급여는 매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매일 지급. 사회보험료 중에 고용보험료만 징수하기로 하고요. 제시된 사항 이외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 사원 등록하시오. 2번을 같이 하면 돼요. 일용직 급여 입력 메뉴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시오. 요 두 개 뭐 연달아서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인사급여에 가시면은
일용직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요 팝업창 국민연금보험료 개정 안내 뜨면 확인 눌러서 닫아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 되죠. 네, 그래서 코드가 2001번, 이름은 장근석, 내국인이고 주민번호가 이렇게 된다. 입력하시고 96075 다시 1182814. 네. 자, 입사 날짜 입력하면 되겠죠? 22년 7월 1일. 퇴사는 입력할 필요 없겠고요. 주소 이런 거 있는 데이터만 입력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급여 내역은 밑에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입력할 걸 다 했고요. 밑에 보면은 매일 지급, 여기 매일 지급 0번, 그리고 정상 급여 하루 일당이 여기 나와 있죠. 25만 원. 1급직이죠. 나머지는 쭉 지나가시면 되고, 계정 과목 설정 600번은 안 되겠죠?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느 부서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용직 사원. 일용직 사원에 관련 정보다. 생산부인지 영업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나 여기를 600번으로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생산부다 그러면은 500번대, 영업부다 그러면 800번대 잡급으로 해주면 돼요. 자, 여기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잡급 자, 이런 경우는 뭐 507번을 써도 되고 805번을 써도 됩니다. 507번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이니까 아무래도 일용직은 생산부에서 많이 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원 등록 중요한 거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일용직 급여 입력 여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급여 자료로 넘어왔습니다. 자, 몇 월 급여죠? 7월 입력하시고 지급도 7월 엔터 하시면 장근석 나오죠. 자, 거기 이제 이 사람의 날짜는 여기 나옵니다. 7월 13일, 14일, 15일을 체크해 줍니다. 7월 13일, 14일, 15일 이렇게 세 개를. 동그라미를 지울 때는 다시 클릭하면 지워지죠. 다시 클릭하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그래서 75만 원 계산됐고 쭉 보면은 잘 계산됐습니다. 이게 급여자료 입력한 거예요. 자, 별도로 저장 단추 없죠. 그래서 일용직 사원의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 입력은 그 탭이 나란히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지금 1번과 2번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3번 7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아까도 작성했었죠. 또 작성하겠습니다. 아까는 9월 거였고. 자, 인사급여 가셔가지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이번에는 7월로 작성해서 저장하면 돼요. 일용직 사원과 간이세액에 의해서 2명 이렇게 작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저장 누르시면 돼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마치면 평가 문제 3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가 연말정산 문제가 나왔네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라. 자, 사무직 박수영의 연말정산을 하라는 거죠. 부양가족은 모두 박수영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박수영은 5월 31일까지 서울 안경에서 근무하고 퇴직했다. 그러면 종전근무지 자료가 있겠네요. 평가 문제.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그렇죠. 종전근무지 서류는 소득세 명세에 넣어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고 국세청 자료는 공제대상 합계 금액을 한 건으로 집계해라.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험료하고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입력해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정산명세 탭에 입력해라. 네, 다 아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 평가 문제, 연말정산 평가 문제에서는 그냥 이렇게 쓱쓱 읽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자, 부양가족이 이렇게 전부 본인 포함해서 4명이네요. 다음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면서 받아온 퇴직자 정산하게 되면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이 되죠. 이거를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인사급여에 가셔가지고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지금 시험에 나온 연말정산 대상자를 찾아요. 여기 코드를 더블 클릭해야죠. 네. 더블 클릭해서 누구를 찾아야 되죠? 박수영. 맨 밑에 사람이요. 네, 박수영 확인해 주시면 박수영의 급여 자료가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런 다음에 종전근무지 자료는 소득 명세에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소득 명세 누르셔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여기 마우스로 이 8월쯤에 셀을 클릭한 다음에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쭉 가보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급여를 7월부터 지급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을 본 다음에 여기 종전근무지 입력 위에 단추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연말 옆에 종전이라는 열이 생겨요. 근데 지금 아직 연말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와가지고 이 연말에 입력하는 것도 가끔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연말에 입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은 만약에 12월 달에 이 직원에게 겨울 휴가비를 지급했다고 봐요. 50만 원 겨울 휴가비를 지급했는데 급여로 처리 안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휴가비 주는 건 전부 과세로 해서 근로소득세 납부해야 되는데 12월 달 급여에 그걸 반영을 안 했어요. 그냥 휴가비만 주고. 그러면 연말정산할 때는 그걸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급여에다가 추가해서 넣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할 때 여기 급여로 처리하지 못했던 수당 같은 거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여기 급여 쪽에다가. 아니면 인정상여가 얼마 있다. 그러면 인정상여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휴가비 50만 원을 지급했었다. 이걸 연말정산에 반영해라. 그러면 이 연말란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급여에다가. 자, 우리 종전근무 입력할게요. 근무처는 서울 안경. (50481) 4311 급여가 2천만 원.
상여는 6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는 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저 밑에 있죠? 그 밑에 보시고 367209 31240 그 다음에 540 플러스 그 다음에 150 플러스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틀린 것 같다. 소득세가 150 15,000원. 제가 틀렸죠. 건강보험료가 367209인데 (367 209) 31240 367 209 국민연금이 540 국민연금이 540 건강보험료 장기요양 31240 고용보험료 틀렸죠. 78,000원. 네.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근무 시작일 2022년 0101부터 2022년 5월 달까지인가요? 05 31일. 네. 근무 기간은 위에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틀리지 않게 꼼꼼하게 넣어줘야 연말정산 자료가 맞겠습니다. 네, 적용했고요. 그 다음 자료는 자료 3번. 국세청 자료이고 의료비 자료입니다. 환자가 박성준으로 되어 있고 의료비는 어디 혹시 미용에 관련된 건강증진에 관련된 거 없으면 다 적용되는데요. 안경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20만원 초과 있기 때문에 박성준의 의료비에는 255만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255만원. 그래서 의료비 탭을 누르셔가지고 부양가족 관계 코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박성준 직계 비속이네요. 자녀네요. 예, 확인한 다음에 국세청 자료는 1번 국세청 한 건으로 해서 255만원만 입력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자료는 보장성 보험료 자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를 보실 때는 먼저 종류부터 확인하셔서 저축성 있으면 저축성은 제외시키시고, 네, 인적사항이 박수영, 네, 본인인 것 같아요. 박수영. 네, 120만원 보장성의 국세청 자료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소득 공제 탭에 입력하죠. 네, 박수영 본인 맞고요. 국세청의 보장성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120만원이죠. 12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증명서가 있네요. 교육생이 최순영 43년생. 아마 직계존속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육비가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반영을 안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예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네,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의 합계를 보니까 180만 원이죠. 180만 원. 자, 교육기관장이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비를 찾아가시는데 최순영 여기 있죠. 교육비가 오른쪽으로 스크롤 해야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 쪽에 최순영 이 밑에 줄이 위에 줄은 국세청 자료고 그 밑에가 교육기관 자료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입력을 하세요. 180만 원인가요? 네, 180만 원. 위에가 국세청 줄. 그 주민번호 보이는 쪽이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이런 납입증명서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자료가 연금저축 자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연금저축 그 다음에 주택 관련된 거는 본인이어야 되거든요. 보니까 가입자가 이지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지연이 배우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자료는 입력하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정산명세에 들어가 보시면 이 지금까지 입력한 세액공제 내지는 소득공제 사항이 있었으면 소득공제 이것이 모두 반영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80만 2,190원이 차감 징수세액으로 나와 있어요. 자, 이 메뉴에서는 저장 단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냥 종료해 주시면 채점에 반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6회 실무수행을 다 해봤는데요. 46회 실무수행 아주 어려운 문제 거의 없이 이런 수준으로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보셔도 합격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하는 시간 드려볼게요. 방금 여기서요 저장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 위에 완료라는 버튼을 눌러서 그 연말정산 입력을 완료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완료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완료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의들이 있었어요. 이 완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완료해라라는 지시가 없거든요. 완료 안 해도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다만 완료한다는 것은 나중에 이걸 이제 수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수정을 하지 않겠다. 완료 안 눌러도 됩니다. 네. 평가 문제 자체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시고라고 돼 있어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평가 문제 완료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네. 완료 단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돼요. 네, 이것 때문에 뭐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네. 완료하시오. 입력하면 이미 완료된 거예요. 완료 이게 눌러놔도 뭐 연말정산이 완료하신 사원을 체크해 주세요. 네. 박수영 해주고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사원은 해당 메뉴에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명세서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예. 네, 완료해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되네요.
완료 안 해도 문제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거요? 자, 50회 이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랬습니다.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통합 표시가 가능하죠. 중요한 것은 통합 표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 설명했습니다.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3, 4번 맞는가 보세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네, 경영자는 재무제표 결산할 때 우리 기업이 계속 존속 가능한가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4번.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 재무제표를 전기와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비교식으로 작성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중 유상증자를 2차례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발행 초과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전기말 주식발행 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 차금 잔액은 없습니다. 이랬어요. 자, 전기말에는 없었지만 올해 2번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에 했을 때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 있고 두 번째 할 때 초과금이 있다면 서로 이것도 상계해야 되는 개념 과목들이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5월 5일 발행 주식수 1000주, 발행금액 8,000원, 액면가는 5,000원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죠. 3,000원씩 1000주니까 300만원 주식 발행 초과금 여기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죠? 여기서 300만원. 다음에 두 번째, 10월 20일 날 발행 주식수 500주, 한 주당 4,000원에 발행을 했네요. 네. 그리고 발행할 때 수수료가 10만 원이 또 발생했습니다. 할인 발행 시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고 수수료는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00주를 발행을 했는데 주당 4,000원씩 발행을 했기 때문에 한 주당 1,000원씩 할인 발행이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500 하게 되면 50만 원이죠. 근데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 더하기 10만 원 해가지고 60만 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5월 5일 날 300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하는 게 아니라 이거 대신에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갖다 써요. 이거를 주발초로 분개합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그러면 얼마 남았을까요? 60만 원 빠지니까 24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이걸 분개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5월 5일 분개 같이 한번 써볼까요?
차변에 현금이 자 현금 발행했어요. 그러면 한 주당 8,000원씩 1,000주니까 현금 8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대변에 액면가로 표시하는 게 자본금입니다. 5,000원이에요. 자본금은 액면가가 1,000주니까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자본 잉여금 계정이 있죠. 요게 300만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변은 자산 증가, 대변이 자본 증가인 그런 자본 거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20일 날 또 증자를 합니다. 이때 분계는 4,000원씩 한 주당 4,000원씩 발행을 했어요. 500주. 그러면 500주 곱하기 4,000원. 4, 5, 20. 현금이 얼마인가요? 4, 5, 20에 동그라미 2개, 2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맞죠? 자,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 5,000원입니다. 250만 원인가요?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500주 하면 250만 원. 자, 50만 원을 뭘로 하느냐면은 이 거래 이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었으면 그냥 바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저 10만 원까지 수수료까지. 자, 현금이 요거 200이 아니겠군요. 10만 원이 빠져나가니까 요거 190만 원. 200을 고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또 넣어도 되는데 현금을 차변에도 쓰고 대변에도 쓰는 것보다는 여기를 190만 원으로 하는 게 더 간단하죠. 현금이 190만 원 들어온 거예요. 저 주식 발행 수수료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나는 게 6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60만 원을 5월 5일 날 이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없었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60만 원을 기록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먼저 상계시킨다 이거. 60만 원 모두가 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됩니다. 할인 발행을 했지만 20일 날 회계 처리할 때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안 나타나요. 그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그 이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60만 원. 따라서 요거는 이제 현금은 자산 증가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 감소입니다.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 원 증가했다가 10월 20일 날 이쪽 차변에 와서 300만 원 아니 60만 원 감소했잖아요. 감소했기 때문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24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됩니다. 답이 1번이다. 정리되셨죠?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것은? 자, 회계 변경의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있죠?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자, 1번 보겠습니다. 전액 회수할 것으로 평가한 매출 채권을 일부만 회수할 것으로 변경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손 추정이잖아요. 대손.
우리가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대손율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매출채권에 대해서 1%냐 2%냐 이런 것은 추정입니다. 이건 추정. 그 다음에 2번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변경한다. 감가상각과 관련된 모든 변경사항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내용연수도 추정. 감가상각 방법도 어디까지나 추정.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변경한다. 이거는 정책입니다. 이것이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서 정책의 변경의 사례라고 해서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또 하나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산정 방법, 이 두 가지가 정책의 변경의 사례라고 나옵니다. 그게 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결정 방법도 이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처럼 평균법으로 하느냐 선입선출법으로 하느냐 이런 변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평균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런 거 나오면 회계에 그거는 정책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을 볼까요?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변경했다. 이 잔존가치가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 관련된 거는 다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다. 답이 3번이 됩니다. 유형이 다르죠. 3번은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자, 4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시산표의 일부입니다. 당기말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8,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어요. 나머지 매출채권도 5%만큼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반영한 후에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정전 시산표가 이런데 지금 매출채권이 8만 원인데 이 중에 10%가 8,000원이네요. 10%가 회수가 불가능해. 나머지 매출채권도 5%만큼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나머지 매출채권이 뭐가 있어요? 아무튼 나머지 매출채권은 안 보입니다만은 네, 한번 이 상태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설명 맞았나 볼까요?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의 총액은 8만 원이다. 그렇죠? 장부금액은 대손충당금을 빼는 거지만 총액이라는 것은 8만 원 이대로 표시가 됩니다. 맞았죠?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대손충당금의 잔액. 이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8,000원이 회수 불가능해졌다고 한 거 아닌가요? 거래처의 파산으로 단기말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8,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며 나머지 매출채권도 5%만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머지 매출채권 5%? (8만 원에서) 8,000원이 지금 회수 불가능한데 나머지 7만 2천 원 중에서도 5%만큼 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은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손충당금. 그러면 이제 대손충당금을 그 조건, 그런 생각을 제가 못했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8,000원하고 나머지 72,000원에 대해서 72,000원에 대해서 5% 한번 계산해 보세요. 72,000원 곱하기 5%. 3,6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거. 나머지에 대한 5%는 3,600원이고 또 8,000원은 이미 파산으로 대손이 예상되고 불가능해지고 대손 처리를 안 해. 단기말. 그러면 이 8,000원에다 3,600원 더하면 얼마예요? 11,600원.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11,600원이 돼야 되는데. 11,600원이 돼야 되니까. 11,600원이다 라고 일단 적어 놓고 있어요. 이건 틀렸다. 자, 일단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이거 오리무중. 자,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 순액은 68,000원이다. 순액이라는 건 대손 충당금을 뺀 거거든요. 그러면 8만 원에서 11,600원을 빼면은 68,000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11,600원 68,400원이 나오는. 이것도 그러면 틀리고.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7,000원이다. 대손상각비 여기 5,000원이 잔액이 있으니까 추가 설정을 11,600원을 하려면은 6,600원을 더 추가 설정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거 다 틀리고 1번만 맞았나요? 4번이 답이 1번으로 돼 있나요? 아니네. 아, 대손 처리를 했을까요? 자, 네, 좀 이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서 우리가 단기말에 거래처 파산으로 매출채권 8,000원이 회수 불가능해져서 대손 처리했다. 예, 대손 처리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 사이에 대손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네요. 예상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파산이 결정돼 가지고 결산 전에 대손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대손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손 충당금은 모두 없어져 버렸어요. 대손 처리해 버리면 이게 지금 수정전 시산표잖아요. 그러면 이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채권의 잔액은 72,000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5%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계산했죠. 72,000원에 72,000원 곱하기 5%. 그러면 3,600원이 지금 대손이 예상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대손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3,600원을 설정해야 됩니다. 자, 요런 조건으로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의 매출채권 총액은 72,000원이니까 틀렸고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여기 3,600원으로 예상하니까 대손 충당금 3,600원이 표시되는 것이고 3번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의 순액은 72,000원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3,600원을 빼야죠? 3,600원을 빼면 68,400원이죠. 이것.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아까 여기서 5,000원에서 요 8,000원 하면서 3,000원 부족했죠. 그 3,000원 대손상각비로 처리했겠죠. 그 다음에 3,600원 또 설정해야죠. 그때 대손상각비 3,600원 또 발생하죠.
그래서 6,600원입니다. 7,000원이 아니라 6,600원. 손익계산서에 가는 대손상각비는 6,600원이다. 1번은 여기는 8만 원이 아니라 여기는 72,000원이다. 네, 4번 문제에서 여기 좀 저처럼 이렇게 아주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어요. 이게 8,000원. 이게 좀 문제를 조금 이렇게 냈으면 우리가 수험생이 좀 정리가 쉬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매출채권 8,000원의 회수가 불가능해졌으며 대손처리하였다. 나머지 매출채권에 대해서 5%만큼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헷갈리지 않고 빨리 판단을 했을 텐데 8,000원 플러스 또 3,600원인지 거기 헤매다가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거 갖고 헤매다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패스. 네. 자, 그래서 5번부터 내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